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4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절별 운전 특징 요약인데요. 자, 각 계절마다 우리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고민해보면 문제 풀 수 있다고 했죠. 자, 봄, 춘곤증 유의한다. 졸음운전이죠. 변화하는 기후 조건 뭐였죠? 자, 해빙기이기 때문에 집안이 약해질 수 있다. 그리고 여름, 무더위에 대한 시야 변화, 그리고 빗길 운전에는 또 뭐 있었죠? 보행자들이 우산을 쓰고 다니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가을, 자, 농번기죠. 트랙터, 경운기 통행이 많아진다. 그리고 일교차, 안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그리고 겨울은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 왜? 빙판길 때문이죠. 자,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 거고요. 자, 먼저 보면은 이제 운송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이것도 앞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조금 볼 건데 먼저 고객이 요구를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냐? 자, 나는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길 바래요. 그리고 내 기대와 욕구를 수용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칭찬받고 싶어 하고요.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요. 환영받고 싶어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무슨 고객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겠어 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객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했을 때 기분이 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고객 서비스의 종류는 4가지, 크게는 5가지가 있는데요. 자, 무형성, 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의 형태입니다. 서비스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죠. 근데 고객이 받는 느낌 자체는 존재를 합니다. 이게 무형성이고요. 동시성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 자, 내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서비스는 사라지고 고객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이 생산, 나의 서비스 생산과 소비, 고객의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인간 주체, 물건을 팔면서 일어나는 인적 서비스죠. 그래서 이 서비스란 개념 자체는 인간이 주체가 된다. 그리고 소멸성, 그리고 무소유권. 이 서비스는 누군가가 내가 소유를 할 수 있다, 전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고객 만족을 위한 3요소가 있습니다. 상품, 영업, 서비스. 자, 상품의 품질 중요하겠고요.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고 홍보가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이 고객들이 만족하는 요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서비스, 사람이 물건을 팔 때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제 내가 물건을 살지 안 살지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과거의 경험, 내가 옛날에 여기 이용해보니까 좋더라 이런 과거의 경험,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자, 이 서비스가 계속 나오는데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서비스입니다. 불친절함,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 의사소통, 그리고 개인의 성격에 따라 이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고객의 서비스 품질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 서비스가 좋다 안 좋다를 어떻게 평가하냐? 먼저 신뢰성, 내가 여기를 믿을 만한가? 그리고 내가 컴플레인을 제기했을 때 대응이 빨리 일어나는가? 그리고 편의성, 편리한가? 내가 이용하기 편리한가? 그리고 태도, 이제 나를 응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의 태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운행 전 준비 사항입니다. 자, 먼저 단정한 용모라고 하면은 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삐져나온 코털은 정리해야 된다. 당연히 정리해야겠죠. 그리고 깔끔한 화물차의 외관 및 화물 결박 상태 확인, 안전에 관한 거는 무조건 맞는 말이다 라고 개념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상 점검 진행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배차 사항 등 화물 특성에 맞는 안전장비 부착 여부 확인. 마찬가지로 안전 얘기 나온다,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맞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 우리 3과목에서 잠시 살펴봤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2차 사고 방지예요. 자, 맨 처음 해야 되는 건 2차 사고 방지가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치 순서는 내가 먼저 사고 났어요,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해요. 그리고 후방 방호,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다음에 신고를 한다. 자, 사고 났을 때 신고 먼저 한다? 절대 틀린 말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 고장 시 운전자의 조치사항, 요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먼저 비상 전멸 등을 먼저 켜고, 자, 뭐죠? 길 어깨에 정차한다. 뭐죠? 2차 사고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비상 전화를 합니다. 이제 신고하는 거예요. 자, 신고하기 전에 후방에 경고 반사판까지 설치를 합니다. 요게 2차 사고 방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해요. 그리고 차량 안에 있으면 안 되고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밤에는 500m 지점, 사고가 일어난 곳 500m 지점에서 식별 가능한 섬광, 전기를 설치하고요. 경고 반속판, 야, 이런 걸 들고 다니면 어디 있어라고 하는데 도로교통법상 우리는 차량에 경고 반속판은 꼭 들고 다녀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경찰한테 걸렸을 때 이렇게 항변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볼 것은 이제 직업의 4가지 의미와 3가지 태도입니다. 자, 직업을 가진다라는 것의 의미는 경제적, 돈을 번다라는 거, 정신적, 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정신적 의미, 그리고 사회적 의미, 난 사회에 소속감이 있다, 그리고 철학적 의미,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나의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직업의 3가지 태도는 먼저 애정과 긍지와 충성, 그리고 소속감, 뭐 사명의식, 이런 거는 철학의식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이기는 한데 요거 한번 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우리가 4과목을 보기 전에 조금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먼저 운송이라는 것은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재화, 말 그대로 물건들이 이동을 하는 것을 단순 운송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수송은 뭐냐? 운송의 조금 더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소의 효용을 창출하기 위해 하는 물리적인 행위의 운송이다. 자, A라는 지점이 있는데 B라는 지점까지 물건을 운반을 해야 돼요. 근데 항상 A랑 B랑 한 100km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C라는 지점이 있네? 자, 일단은 그러면은 C라는 지점에다 물건을 옮겨놔서 조금 더 효율적인 운송을 할 수 있게 물건들을, 재화들을 수송하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교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교통도 마찬가지지만 현상적인 시각에서 재화가 이동한다. 재화가 이동하는 것 자체를 교통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배송, 택배 배송이에요. 요거는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거래, 내가 이제 물건을 인터넷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했어요. 요 상거래가 성립된 후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수화인에게 발송하거나 배달하는 것, 배달 개념인 거죠. 또는 제조업체, 물류센터 등에서 소매점이나 점포로 상품을 보내는 것 자체를 배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송은 결국 운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작은 단위가 배송이다. 그리고 운송, 수송으로 연결된다. 보시면 되겠고, 운반은 한정된 공간 속에서 재화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점이 이동되는 것을 우리는 운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한 창고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긴다 정도를 운반, 혹은 같은 지점 안에서 A 건물에서 B 건물로 옮긴다. 이 정도를 운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운송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자, 운송 먼저 장소적 효용을 창출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아까 사실 수송이었어요. 근데 이 수송 안에 운송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운송이다. 그리고 재화의 이동 말씀드렸었고요. 마케팅상 물류 시스템 합리화를 위해서 운송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송을 이뤄낼 수 있게끔 맨 처음 시작되는 단위가 운송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또 시간적으로 또 멀리 갈 수 있는 걸 미리 근처까지 옮겨 놓는다라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송을 합리화라는 것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운송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때에 맞게 그리고 같은 좋은 장소에 적시적기 운송과 운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물류기기 개선 및 정보 시스템을 정비하는 거죠. 그리고 최단 운송 경로 그리고 최적 운송 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운송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차율 향상을 위한 공차율 최소화 방안. 자, A 지점까지 갔다. 근데 얘가 그냥 돌아오냐? 물건을 싣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운송 합리화의 중요한 방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가용 운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자, 내가 직접 운송을 한다. 자가용 가지고 개인이 운송을 한다. 장점. 기동성이 좋아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죠. 왜? 대량이 아니라 A에서 그냥 B로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고객이 원한다, 내가 갈 수 있다, 그럼 바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신뢰성이 확보가 되고 상거래에 기여한다. 상거래를 모두 담당하는 건 아니고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이 일관적이고 위험 요소가 낮습니다. 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크게 뭐 꼬이거나 그럴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인적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이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인건비도 필요하겠지만 트럭이나 이런 운송을 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는 차종, 차량에 따른 운송의 한계가 있겠죠. 내가 1톤 트럭밖에 없다. 근데 더 큰 거를 옮기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수송량의 변동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 양이 너무 많아져요. 하지만 나는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 있고 그리고 차는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겠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상업용 운송 마찬가지죠. 반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것들이 나올 때는 내가 자가용 운송의 장점은 곧 사업용 운송의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장점은 수송비가 저렴하고 융통성이 높아요.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대량으로 찍어내면 생산비가 낮아지게 되죠. 운송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송 능력이 높고 변동비 처리가 가능하다.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비 투자, 인적 투자가 불필요하다. 왜? 내가 직접 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회사 차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동량 변동에 대응한 안전수송이 가능하다. 양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충분히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한 대 더 온다?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기동성이 낮고 관리 기능이 져야 된다. 어떤 개인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시스템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해도,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시스템에 따른 결제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케팅 사고가 희박하고 시스템 구축이 잘 안 돼 있어요.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마케팅적 사고가 희박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냥 운송만 하면 돼요. 물건을 받아왔으면 어디로 A로 갔다가 B로 갔다 이런 것만 정해진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더 영업을 하고 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적인 영업적인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개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운임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요거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A에서 B로 갈 땐 무조건 10만 원 이상, 물건이 더 무겁다? 그럼 20만 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변동됐을 때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임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럭 운송의 발전 방향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송을 우리가 효율화하고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발전이 더 될 수 있냐? 먼저 고효율화 해야겠죠? 당연한 겁니다. 왕복 실차율을 높이는 겁니다. A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물건을 실어 와야겠죠? 자, 이거를 높이는 거. 그리고 트레일러 수송과 도킹 시스템화. 대규모 수송을 하고 양방향에서 오는 차량끼리 중간 지점에 만나 도킹하는 차량 관리나 노무 관리를 철저히 한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자, A에서 B로 오는 차가 있고 C에서 B로 오는 차가 있죠. 자, 근데 이 중간에서 C가 A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마침 A로 돌아가야 되는 차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C가 야, 내 물건 좀 대신 좀 전달 좀 해줘.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꿔 태우기 수송과 이어 타기 수송, 중간에 트럭의 바디를 바꾸거나, 자, 요거는 우리 트레일러 얘기를 하는 거죠. 바디를 바꾸거나 중간에 운전자만 교체를 해서 거점까지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컨테이너 및 팔레트 수송의 강화를 하면 더 발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집배 수송용차의 개발과 이용, 조금 더 효율적이고 구석구석 잘 다닐 수 있는 이런 수송용차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럭 터미널이 더 잘 발전하면 트럭 운송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가 계속 듣다 보고 이해하다 보면은 외워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이제 진짜 손으로 쓰면서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까지는 계속 들어본다라는 생각으로 영상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만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진짜 외워야 될 것들이 나오는구나 조금 각오하고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돌집사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4과목 바로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7R, 자, 3S, 1L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7R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 R이라는 것은 right, 오른쪽 아니죠. 옳다, 좋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나오면은 적절한 품질, 양, 그리고 시간, 그리고 장소, 가격, 인상, 상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나오는 경우에는 quality, 품질, 그리고 quantity, 양이죠. 그리고 time, 시간, 그리고 place, 장소, 그리고 price, 가격, 그리고 인상, impression, 그리고 상품, commodity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 요거 생각해보면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양이 중요하고 시간, 적시, 적소 이 단어로 벌써 두 개가 되고요. 그리고 정량, 그리고 품질이 좋아야겠죠. 근데 우리가 구매를 하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가격,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에요, 결국에는. 그리고 서비스, 우리 서비스 얘기 많이 나오죠. 자, 인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뭉뚱그려서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적절한 상품에서 7R 나오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3S, 1L은 신속하게, 스피드예요.
그리고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safe, 그리고 확실하게, sure, 그리고 low, 저렴히. 이 L은 low, 저렴히는 결국 가격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이 가격이라는 것은 뭐 효율화를 위한 가격이 되겠는데, 우리가 운송 수단을 적절한 것을 이용해서 운송비를 낮추는 것도 이 가격에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조금 재미없고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물류에 대한 개념 먼저 좀 이해를 해볼게요. 이 물류라는 것은 미국에서 먼저 등장을 했어요. 로지스틱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물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국에서 이 물류를 관리하는 협회가 등장합니다. 자, 왜 등장했냐?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목적을 가지고 생산지부터 자, 소비자까지 소요되는 시간, 비용, 관리 등을 계획하고 통제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거를 그전에는 막 주먹구구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산지부터 소비자까지 뭐를 소요되는 시간, 비용 관리를 한번 계획해서 관리하면 조금 더 효율화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에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법령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운송, 그리고 부관, 하역. 자, 요런 것들은 우리 보통 항만에서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판매, 이 모든 것, 결국 생산부터 소비자에게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법령이 기본적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법들이 있는데, 이 물류 서비스들을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기법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공급망 관리, SCM. 자, 요 개념 중요하고요. 자, 1990년대 이후에 등장했는데 연도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구매 정보, 서비스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최종 고객이라 하면은 물건을 받는 소비자가 되겠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 원료 공급자부터 이거를 만들기 전, 재료를 가공하기 전부터도 될 수 있겠죠. 최종 소비자, 고객에게 이르기까지의 공급망 내에 기업들, 자, 제조업도 있을 거고, 뭐, 소매단체도 있을 거고, 이 모든 기업들이 협력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SCM이라는 것은 공급망 관리를 할 건데, 자, 원료자부터 소비자한테 배달하는 사람까지 다 모여. 해가지고 이 기업들 우리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화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거. 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상호 협력한다, 공급망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업무 협약한다, 공동 전략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사적 품질 관리, TQC. 자, 말이 벌써 어려워. 근데 전사적이라는 것은 전체 모든 것을 아우른다는 뜻이죠. 이 모든 것을 아울러 품질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품질 관리나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작업자가 품질의 책임을 나눠 가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SCM에서는 어떻게 협력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어디선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 문제 누구 잘못이냐? 명명백백히 한번 따져보자.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가 문제가 생겼네? 그럼 너 조금 더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품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를 정량화하고 물류 서비스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보자. 이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것을 토대로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높여보자. 라는 내용이 전사적 품질 관리입니다. 자, 그리고 3PL이라고 나옵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제일 자주 나온 친구입니다. 자, 요거는 외주 주는 거예요. 근데 외주를 왜 주냐? 기업이 사내에서 직접 수행을 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A라는 제품을 100개를 직접 만들었었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게 요거를 외주 맡기는 거죠. 이거 우리가 원래 만들었었는데 대신 좀 만들어줘. 만들 수 있는 기업을 경쟁 입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왜 하냐? 물류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서 물류 시스템 효율성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3PL을 도입하는 경우 첫 번째, 내가 하기 힘든 경우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맡겨서 100개를 만들 때는 100만 원 들었는데 외주 맡기니까 50만 원이 들어. 이런 맡길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그동안 여기 관리자가 있었는데 관리자가 갑자기 막 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리하기가 이제 힘든데 사람 뽑는 것보다 외주 맡긴 게 낫겠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QR, Quick Response. 리스폰스는 반응한다는 거죠. 빠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자, 뭐에 대해서 반응하냐? 생산, 유통기간의 단축, 재고 감소, 반품 감소 효율을 목표로 합니다. 밑줄. 자, 요 내용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 QR이라는 것은 결국 반품을 줄이고 재고를 감소하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 성과를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체에 모두 돌려주겠다. 자, 어떻게 돌려주냐? 돈으로 돌려주냐? 그렇진 않죠. 자, 이 재고가 감소되면은 유통업자가 조금 더 물건을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가 있겠죠. 너무 많은 것을 운반할 때보다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관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되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기업에 금방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득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우리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득이 생길 것이다. 각 입장에서. 자, 그러면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유지 비용이 절감돼요. 왜? 재고가 감소되니까. 고객 서비스의 재고,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품 회전율을 증가할 수 있어요. 왜? 잘 팔리는 것들만 딱 보니까, 아, 이건 잘 팔리네, 이건 안 팔리네. 안 팔리는 거는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수요 예측이 가능해요. 소매업자에서, 야, 피카츄 빵이 잘 팔리더라. 피카츄 스티커가 잘 팔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많이 만들면 되겠군. 이런 계획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 회전율은 당연히 상승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다? 상품의 다양화. 나 이런 거 원해요. 이런 거 원해요. 라는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품이 다양해지고 기업들이 경쟁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품질도 상승하게 되겠고요. 낮은 소비자 가격을 획득할 수 있다. 라는 게 소비자 측에서는 이득이 된다. 그래서 각 입장별로 어떤 이득이 생기는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효율적 고객 대응이에요. ECR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보통 당연히 소비자의 고객 만족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요건 조금 더 만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만족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자체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 생산부터 소매까지 한 단계로 보는 거예요. 자, 생산 따로, 소비 따로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전부 다 한 프로세스, 한 단계인데 그러려면 우리 기업이 어떤 협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효율을 올릴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협력하는 거 좋다고 했죠. 공동화, 재구축 이런 단어 나오면은 무조건 좋은 말, 맞는 말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ECR을 통해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긴밀한 협력을 해요. 왜? 한 단계로 보기 때문에 얘네가 한 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존재하던 비효율적인 것들, 비생산적인 것들을 한번 제거를 해보자 라는 게 목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이거는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보다 그 전에 했었던 악습관을 없애고 버려보고 고쳐보자. 리엔지니어링 해보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 보면 산업체끼리도 가능하다라는 거 시험 문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TRS예요. T, 우리 핸드폰, 텔레그램, 이런 텔레 하면은 우리가 전파의 느낌, 먼 거리를 수신할 수 있다, 송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공용 통신입니다. 통신. 그래서 중개국에 할당된 여러 개의 채널을 공동으로 사용해요. 자, 이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자, 이 화물들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류 관리하는 데 쉽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음성 통화나 TRS 데이터 통신 등에 활용 중이다 라는 거 시험에 나오고 있고, 배차 지시나 작업 지시, 차량 위치 추적에 용이하다 라는 거 나오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송에 정확한 추적 가능하고 도착 시간이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왜 늦었는지 이런 원인들을 파악해서 그러면은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운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표준 운행 시간 작성도 가능하겠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효율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효율화가 나타나면 뭐다? 가격을 낮출 수가 있다. 그럼 뭐다? 소비자가 만족한다. 라는 개념을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RS를 통해서 고장 차량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재배치도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PS는 우리 말 그대로 GPS 위치를 추적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왜 쓰냐? 자연재해에 또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GPS 보니까 어디에서 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럼 거기는 피해서 운송 경로를 설정하자 할 수 있겠죠? 교통 혼잡하다 피해서 하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차량들의 운송 정보 등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요. 어디 있구나, 어디서 운송하고 있구나. 자, 그리고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차량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다. 고객 만족을 위해서 도입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ALS라고 부릅니다. 저는 CALS. 자, 통합 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이다. 자, 이렇게 말이 길어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통합이죠. 제조업체 생산, 유통, 거래 등의 모든 과정을 통합을 해서 컴퓨터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기업 간, 자, 하나 추가, 국가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자, 이런 정보들을 그동안은 우리 협력 업체들끼리 했었는데 이제 국가 간에도 이런 것들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요 칼스가 도입되었다. 국가 간에도 가능하다? 그럼 무조건 칼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품질 향상, 비용 절감, 신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 칼스가 조금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 정보화 시대에서 기업 경영에는 이제는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필수 요소라는 거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과다 서류나 기술 자료의 중복을 줄이고 업무 처리 절차를 축소시킵니다. 자, 요건 어떻게 하면 칼세 EDI라는 전산 프로그램을 써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기업 간에 쓰고 있는 중복된 자료들을 이 EDI를 함으로써 쫙 줄여줍니다. 자, 너도 하고 있고 나도 하고 있네. 우리 둘 중에 한 명만 재고 관리하자.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한쪽에서 이득이 생기겠죠. 그 대신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효과로 비용 절감, 조직 간 정보 공유, 신속한 정보 전달, 제품 생산 시간을 단축해준다. 요거는 리드 타임을 줄인다 라고 표현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4과목 두 번째 영상도 마무리 해봤고요. 이번에는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보시거나 봤던 영상들 다시 보시면서 한번 꼭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4과목 마지막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급에 대한,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훑어보고 갈게요. 경영정보 시스템 1970년대 등장해서 유통, 수송, 보관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자, 이런 모든 것도 어디서 등장했었다? 미국 로지스틱스 협회에서 시작을 했었다. 기억나시죠? 자, 전사적 자원관리, 이 자원관리를 전체적으로 해보자 라는 거죠. 1980년대에 한번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공급망 관리 SCM 기억나시나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 안 나시면 지난 영상 다시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1990년대 이후 등장합니다. 구매 정보, 서비스 정보 흐름 모든 것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물류 관리, 공급망 관리의 시작,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었던 건데 한번 복습할게요. 7R, 자, 아닙니다. 자, 7R 원칙. 라이트, 좋은이라고 했어요. 품질, 정량, 적시적소, 인상, 가격, 상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고요. 자, 3S, 1L, 스피드, 신속하게, safely, 안전하게, surely, 확실하게, low, 비용의 절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 3의 2라는 거 하나 추가해 볼까요? 자, 매출 증대, 원가 절감, 물류비 절감.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원가가 100원이던 거를 90원으로 줄이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우리 10원 한 개 만드는 게 아니라 막 1000개, 만개, 10만 개 이렇게 만드니까 비용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 물류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기업 측에서 물류라는 것은 무엇이냐? 목표가 있습니다. 자, 물류 환경을 분석하고요. 물류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류 전략을 수집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해두어야 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물류를 하는 이유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윤을 창출하겠다라는 거죠. 그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환경을 알아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달성해야겠죠.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다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스템, 물류 네트워크 하에서 상품이 안정적이도록 물류 관리 기법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안에도 결국 3S 원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물류 작업을 위해서 물류비 절감을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이거는 1L이겠죠. 비용을 낮추는 것 결국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활동 범위예요. 주된 활동, 보조 활동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주된 활동이라는 것은 대고객 서비스 수준, 고객 서비스에 관한 모든 것들이죠. 그리고 수송, 재고 관리, 주문 처리가 주된 활동이 되겠고요. 보조 관리는 보조 활동은 이제 주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작은 단위의 활동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재 관리, 재고 관리, 구매, 포장, 정보 관리, 데이터 쌓는 거죠. 보관, 판매 이런 모든 것들 유통부터 물류는 이제 우리가 재고를 보관하는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을 이제 보조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된 활동을 하기 위해 결국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보조 활동이다. 요 개념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업에서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자, 먼저 기업은 왜 존재하죠? 이윤을 목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워야겠죠. 당연히 환경 분석도 해야 되겠고요. 비전 수립 목표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달성해야지 결국 이윤이 생긴다. 자, 이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동안은 우리만 생각했었는데, 자, 소비자, 공급자, 경쟁사, 이 기업의 요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니까 거창한데 당연하죠. 자, 이 물류 전략의 목표는 결국 비용 절감, 자본 절감, 서비스 개선. 자, 이 비용 절감, 자본 절감 뭐죠? 1L, 로우죠? 그 서비스 개선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개선은 뭐죠? 고객을 위한 거죠. 자, 전략적 물류 관리 SLM입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를 향상하는 것,
품질 향상하는 것, 서비스 증대하는 것, 원가 절감을 위해 실행한다는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지금 사실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맞는 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SLM의 특징이라고 보시면은 이 업무 처리 향상, 기업의 전략으로 많이 쓰인다. 기업 개인의 전략으로 많이 쓰인다. 라는 개념으로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기업은 이윤 추구, 돈 벌어야겠죠? 모든 부분의 비용 절감. 자, 낮춰야겠죠. 그리고 서비스 개선 등이 있어야지 고객 만족을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서 문제 푸는데 이거는 응용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들 교재 보시면 내용이 정말 많은데 다 외울 수 없어요. 이 개념을 가지고 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오히려 시험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3자 물류 우리 3PL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이 높기 때문이죠. 자, 어느 기업이나 우리 생각해보면 물류비 절감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도 효율적으로 더 하고 싶겠죠. 그래서 아웃소싱 주는 겁니다. 자, 기업이 사내 물류 조직을 별도로 분리해서 자회사로 분리하는 경우도 3PL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효율의 한계가 오거나 내가 더 이상 만들 수가 없겠어, 맡기는 게 낫겠어, 따져보니까 그게 낫겠는데. 그리고 물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할 시간이 아니지, 이거를 차라리 다른 데 외주를 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제3자, 이런 식으로 제3자를 이용해서 물류를 진행하는 게 요즘 또 추세기도 해요. 그러면서 협력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협력, 공동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이 경영 파트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3자 물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냐. 자, 기업은 여러 곳에 공급망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저기 외주를 주다 보니까 이 지역 저 지역에 내 공급망도 둘 수 있고 정보도 많이 모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면 고객 서비스를 위해 내가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좋아, 내가 이제 외주를 맡겼으니까 나는 고객 서비스만 집중적으로 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고정 투자비를 없앨 수 있겠죠. 자, 그전에는 100개 만들었는데 어떨 때는 90개밖에 안 팔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외주를 맡기니까 이번 달은 90개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변동이나 이런 물동량 변동에 대처하기가 더 쉽다라는 장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4자 물류라는 건 뭘까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3PL의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컨설팅 능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 컨설팅이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고 이런 것들을 내가 간섭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 결국에는 똑같아요. 고객 서비스의 극도화를 하기 위해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3PL의 쉽게 말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것은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공급 확충이 3PL보다 더 좋아진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리해보면 외주를 함으로써 공급망 확충, 공급망의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자, 우리 3PL을 하면은 고객 서비스, 다른 일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 4자 물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급망 활동 범위를 더 넓히는데 집중을 하는 것이다 라는 차이점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제 4자 물류 단계는 나왔었는데 이제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가 굳이 외울 내용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60점은 맞습니다. 자, 요 단계, 요거는 보실 분들만 보세요. 자, 아니면은 요 앞에 있는 것만 외우세요. 자,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 요 순서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용 한번은 훑어보겠습니다. 재창조라는 거는 참여자의 공급망을 통합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전략을 공급망 전략과 제휴하면서 전통적인 공급망 컨설팅 기술을 강화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안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자는 겁니다. 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환은 전략적인 사고나 조직 변화 관리, 고객의 공급망 활동과 프로세스를 통합하기 위해 기술을 강화한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재창조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행동을 바꿔야겠죠. 자, 이렇게 우리 바꾸자라고 전략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행을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제휴, 자, 조직과 서비스 경계를 넘은 기술의 통합과 배송 운영까지 포함하여 실행한다. 전략 세웠으면 이제 실행해야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실행을 합니다. 자, 제공자는 다양한 공급망 기능과 프로세스를 위한 운영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자, 이행부터 사실은 실행이 되는 건데 이 마지막 실행은 뭐냐면은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책임까지 지는 것까지를 이제 우리는 실행이라고 본다 라는 개념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 외우기 다 어려우신 분은 순서만 외우셔도 충분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끝으로 수송과 배송의 개념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우리 앞에서 용어 설명 드리면서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볼게요.
먼저 수송이라는 것은 장소의 효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운송입니다. 자, A 지점에 있고 B 지점이 있는데 A 지점에는 100개를 적재를 할 수 있어요. B 지점은 150개를 적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A 지점은 120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20개를 B 지점으로 옮기거나 다른 데로 옮겨야겠죠. 이때 하는 게 수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수송인데, 자, 장거리 대량 화물을 이동할 때 지역간 화물, 지역간이면 이미 장거리죠. 그리고 거점에서 거점으로 이동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택배 많이 시키면 대전 옥천허브 유명하죠. 자, 옥천허브에 물건이 들어가면 안 나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옥천이 왜 대전에 있냐? 우리 이제 한반도의 중심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든 가기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옥천으로 옮겨 놓자. 이렇게 수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개소에서 대신 한 번만 직송을 합니다. 여러 군데 가지 않아요. 대량의 화물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배송은 반대입니다. 우리 이렇게 대비되는 거는 우리 하나만 집중적으로 외워주면 다른 거, 반대되는 거 개념 잡힌다고 했었죠. 배송 볼게요. 상거래가 성립된 후 상품을 고객이 지정하는 수화인에게 발송하거나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물건 받는 게 배송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입니다. 수송과 단거리겠죠. 그리고 지역 내 화물 이동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고객에게 이동할 때 하는 거죠. 배송은 결국 우리 택배 개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택배 아저씨가 우리한테 물건 한 개만 갖다 주지 않죠. 여러 개를 갖다 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가져다 드리기도 하죠. 다수의 목적지를 순회하면서 배달하는 것이 배송이다. 결국 수송과 배송에는 어떻게 보면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외우기 힘드시다고 하면은 수송, 배송 중 마음에 드는 거 딱 하나만 외워서 반대의 개념은 수송의 반대는 배송이다. 배송의 반대는 수송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배송 시스템의 목표를 보겠습니다. 물류비를 절감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서울에서 시킨 거를 부산까지 옮겨요. 자, 그러면 계속 옮기다 보니까 힘들은 거예요. 왜? 내가 쭉 가야 되는데 다음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전까지만 옮기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대전에 있는 팀이 대전 근처에 있는 쪽으로 쫙 뿌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물류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도 물건을 빨리 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표준화, 이렇게 시스템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 잘못됐는지 확인하면은 고객에게도 말해주기도 쉽죠. 그리고 이 수배송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냐?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안정적인 측면, 그리고 서비스 측면, 사회적 측면, 안정적 똑같습니다. 자, 이 측면 4개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같이 외워두시면 되고요. 이거를 효율화하려면 어떻게 되냐? 리드 타임을 단축해야 돼요. 리드 타임이란 것은 이 물건이 생산된 것부터 고객이 물건을 받아서 포장을 뜯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줄일수록 고객이 더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적재율을 높여야 돼요. 편도 운송과 중복 운송을 줄여야겠죠. A에서 B로 가는 팀은 쫙 모여서 그냥 네가 다 운송해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야, 근데 너 2개 놓고 갔으니까 한 번 더 가야 돼 이렇게 하는 순간 벌써 물류비나 리드 타임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차량 회전율을 높일수록 수배송 시스템은 효율화가 될 것이다 라는 당연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공동수송의 장점과 단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송을 하는데 이제 공동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물류시설과 인원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공동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발송 작업도 간소화할 수 있겠죠. 공동으로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업용 트럭을 많이 쓰게 되겠죠. 공동으로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기존에는 혼자 하던 걸 수송을 혼자 했었는데 여러 명이서 같이 하니까 영업용 트럭이 더 필요할 것이고 발송 작업도 누구 한 명이 대신 다 맡아서 하면 되니까 간소화하겠죠. 배차 지시도 한 명만 하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인원 축소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출합 활동의 계획화 가능하겠고요. 운임요금 적정화야. 나는 그동안 10,000원 받았는데 너는 20,000원 받았어? 이러면 고객이 싫어하니까 우리 그냥 똑같이 15,000원 받자.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러 운송업체와 복잡한 교류 교섭이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이 담당을 해서 여러 개의 차를 책임지기 때문에 이 차는 이번 열차가 출발을 하는데 자, 10개의 차가 울산으로 가요. 자, 요거는 한 명이 내가 담당을 하겠다. 물론 배송 인원은 10명이겠죠. 운전해 주실 분 10명이실 겁니다. 근데 이 한 명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개가 움직이더라도 한 명이랑만 교섭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량, 부정기적인, 정기적인 화물이 아니더라도 공동수송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점, 여러 개의 기업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 영업비밀이나 누출될 수도 있어요. 그 영업 부분도 반대될 수 있고요. 서비스 차별화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 더 이 고객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수도 있고요. 수화주와 의사소통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특성을 살린 판매 전략이 제약이 있을 수 있겠다. 이게 서비스 차별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는 말과 똑같죠.
자, 그럼 공동 배송은 뭘까요? 자, 먼저 장점 보겠습니다. 수송 효율이 향상됩니다. 자, 우리가 공동 배송을 하니까 수송이 그동안 배송지에다가 다 갖다 줬어야 됐었는데 우리 대전에다 가져다 놓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배송해.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재 효율, 회전율이 향상하겠고요. 소량 화물의 혼적. 소량 화물을 이제 막 섞어가지고 한 분이 막 강남 1동, 2동, 3동까지 다 담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효과가 있겠고요. 차량이나 이 운전해 주시는 기사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된 수동 시장 확보. 왜? 강남 1구역에 배송이 안 됐다. 여기 배송 담당자 누구지? 이렇게 되면 확인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 네트워크의 경제 효과. 이것도 마찬가지 공동이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야, 나 강남 1동 못 갈 것 같은데 대신 좀 해줘. 대신 돈 더 줄게.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 교통 혼잡이 완화되어 그전에는 막 강남에 막 여러 개의 배송업체가 다 왔었는데 이거는 내가 담당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10개가 가던 게 뭐 3개로 줄여진다는 거죠. 자, 회사별로 한 대씩만 우리 합시다. 이렇게 합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환경 오염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단점은 어떻게 되냐? 자, 외부 운송업체의 운임 덤핑에 대한 대처가 곤란합니다. 자,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는데 A는 그동안 택배 하나를 운송을 하면은 기사분이 뭐 500원을 받았어요. 근데 B는 400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나 못하겠다. 그리고 그냥 우리도 A 업체처럼 하겠다 하고 파업을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일단은 이 화물 누가 운반해야 돼요? 다른데 외주를 맡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A, C 뭐 이런 기업들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야, 우리가 갑자기 뭐 돈을 벌어서 좋긴 한데 일이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은 과로로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송 순서의 조절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게 내가 조금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차라리 강남 1구역이랑 2구역이랑 지리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이 겹치는 부분은 내가 붙어 있는 부분은 여기 먼저 돌고 내가 이렇게 강남을 좀 가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이렇게 쭉 돌아서 순회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출하 시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은 완화가 되는데 이 출하 시간은 바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다 같이 출발. 몇 시부터 적재 시작됩니다. 요거 받고 이제 출발하세요. 하다 보니까 이 출하 시간이 바빠질 수밖에 없어요. 물량 파악이 어렵습니다. 자, A가 몇 군데 했어요. B가 몇 군데 했어요. C가 몇 군데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 물량 오늘 총 나간 게 몇 개지 하다 보니까 A, B, C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귀찮을 수 있다. 그리고 제조업체에 산재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융통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배송을 못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송업체의 입장에서는 손해죠, 그냥. 그리고 종업원 교육, 훈련의 시간 및 경비가 소요된다. 야,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A 회사, B 회사, 막 C 회사 이렇게 해서 막 서로 협력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근데 다 규칙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공동으로 할 때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합시다 하고 재교육을 또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데 또 비용이 들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들 수밖에 없겠고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한번 쭉 읽으면서 이해를 해보시는 게 더 좋으신 분들도 있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무지성 암기가 짱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키워드만 외워주시면 돼요. 출하 시간 집중, 외우실 필요고 출하. 물류 파악 어렵다, 물량 파악. 뭐 산재에 따른 문제, 산재.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시험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1과목부터 4과목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봤고요. 요 화물 운송 종사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자주 있으니까 한번 시험 보실 때 너무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우리 60점만 맞으면 합격이니까 내가 100점을 받아야겠다.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너무 좋겠으나 시험 푸실 때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온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나오니까 자신감을 점점 잃으실수록 문제를 푸는 게 아는 문제도 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멘탈 잘 잡으시고 요 영상 잘 보시고 시험 잘 보시고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